최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만으로도 무패하고 무능한 이 민주당 정권의 타산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료체제가 이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은 다음에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빼앗는 걸 금지하면은 담주 쪽으로 내가 납품 가격을 낮아지는 것을 갖다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러면 납품 가격을 직접 올리는 담합한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이번 선거 민심의 향방을 가리켜 길 잃은 표심, 또 표류 중인 표심이라고들 합니다. 부동층 얘기인데요. 비호감, 또 네거티브 난타전 영향으로 대선이 가까워짐에도 부동층은 여전히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선 막판 투표율도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흘째 유세 현장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국정농단을 소환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본진 성남에서 대장동을 외쳤습니다. 공식 선거전이 개막하면서 이른바 쩐의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잠시 뒤에 20대 대선 기용 전망해보고 나이트 포커스에서 20일 남은 대선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네, 후보 간의 신경전도 날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느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틀째 집중 서울 유세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 먼저 나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날 서울 강남역 점심 유세에 이어 같은 시간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을 공략했습니다. 2016년 촛불 집회의 구심점이었던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로 쫓아낸 세력이 5년 만에 돌아오고 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최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노마스크 유세도 저격했습니다. 자꾸 누구처럼 마스크 벗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고. 국민의힘과 윤 후보를 깎아내리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편가를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촛불 집회가 시작된 이곳 청계광장에서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며 이재명의 개혁은 진영 논리가 아닌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민생 실용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는 일성은 앞서 서울 노원역 유세에서부터 두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솔직히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던데. 세부담 완화와 함께 첫 내 집 마련에는 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인정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합리적으로 풀겠다고 거듭 공약했고 왕십리 유세장에 모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진 빚을 해소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연이틀 이어진 이 후보의 서울 유세는 저녁 시간 젊음의 거리 홍대로 이어졌습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 그중에서도 관건은 역시 2030 청년 표심이라는 사실을 고려한 행보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안방이기도 한 성남에서 여권의 아픈 고리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대장동 의혹에서부터 부동산까지 이 후보를 향한 의혹들에 대한 공세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 선언으로 원팀의 마지막 퍼즐도 맞추게 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사흘째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2의 고향이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를 찾았습니다. 유세 연단에 오르자마자 특혜 개발부터 성남FC 후원금 문제까지 이 후보의 각종 의혹을 맹폭했는데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를 자신하듯 어퍼컷 세러머니를 거듭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용인에선 수도권 민심이 가장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했는데 28번에 걸친 정책 실패는 실수가 아니라 국민을 갈라치려는 악의적 술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집값을 올려서 그래도 운이 좋아서 집을 갖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민주당 찍고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경기 남부권 순회를 마치고 서울로 넘어온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곳 서초와 종로를 찾아 출마 후보들과 합동 유세도 펼쳤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수사를 시위했던 서초동에선 민주당 정권의 불법과 부패, 무도와 무능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만으로도 부패하고 무능한 이 민주당 정권의 타산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승민 전 의원과의 회동에선 유 전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받으며 경선 앙금을 딛고 원팀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직책도 없이 열심히 돕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 나흘 차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와 울산, 경남을 찾아 지지층 표심을 다잡을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중단한 채 사고 희생자들 빈소를 지켰습니다. 또 울산에서 노동자들을 만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번 선거가 노동 없는 대선이라면서 양강 후보를 함께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승환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흘째 지역선대위원장 빈소를 찾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고향으로 옮겨진 다른 희생자 빈소에도 방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거운동 재개 여부 등에 대해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 달인이 마무리된 뒤에야 큰 틀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빈소 만남을 두고 심적 유대를 강화했다, 단일화 시발점이다라며 의미를 키웠지만 짧지만 그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마음 심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단일화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호남에 이어 노동자의 도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 단체와 산업발전 내용 등이 담긴 정책 협약을 체결하며 노동자들 끌어안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 외치고 윤석열 후보는 노동 혐오만 보인다며 노동 없는 대선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노동 후진국으로 퇴행하는 선거가 아니라 노동이 당당한 노동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선거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누구나 1가구 1주택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서울에서 뚜벅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가 대선 레이스 후반까지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면서 하루 차이로 엇갈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안개 속 판세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당일 투표율과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에 따른 방역 책임론도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4곳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12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40%, 이재명 후보는 31%를 얻어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9%포인트 앞섰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윤 후보는 5%포인트 오른 반면 이 후보는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하루 전 발표된 다른 조사에선 두 후보 지지율이 불과 0.5%포인트 차로 집계되는 등 좀처럼 승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야권 단일화 기대감으로 격차가 벌어졌을 뿐 단일화 국면이 지나가면 다시 흐름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일화 이슈가 지금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단일화 이슈의 결론이 나오면 다시 여론조사의 수치 흐름에 변화가 올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로도 분위기로도 윤 후보가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마지막까지 실수가 나오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위는 어디까지나 조사상의 우위고 저희들이 감에 의한 우위지 실제 투표 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조심하고 또 더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여야의 네거티브 대리전 공방도 한층 격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향해 이른바 주술 개입 논란을 거듭 띄웠고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무서운 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바로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이 후보 옆집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숙소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새로 제기했습니다.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 후보 사택 앞에 집을 얻고 합숙소를 얻었답니다. 도대체 우리의 돈으로 그들의 대권 노름에 무엇을 했는지.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10명 중 8명으로 집계되고 오미크론 폭증에 따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승하는 등 선거 당일 투표율과 코로나 방역 상황도 대선 막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공식 선거 전의 막이 이렇게 오르면서 이른바 쩐의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적지 않게 들죠.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게 될까요? 국회의원 의석을 가진 주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보조금을 받고 또 모금을 통해서 추가로 비용을 조달합니다. 자, 먼저 선거 보조금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이번 대선 후보를 낸 5개 정당의 선거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의석수와 지난 21대 총선 득표를 기준으로 차등 배분을 했는데 민주당이 224억 7,300여만 원, 국민의힘은 이보다 조금 적고요. 한석을 가진 기본소득단은 3,500여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차이를 봤더니 한 630배 정도입니다. 각 정당은 선관위 보조금에 더해서 국민펀드와 후원금, 당비와 대출 등을 통해서 선거 비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빈익빈 부익고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 펀드에는 빠른 속도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재명 펀드는 대체 불가 토큰 NFT를 활용해서 모금을 했는데 1시간 49분 만에 목표액 350억 원을 채우고요. 최종 768억 원에 마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국민펀드는 개설 17분 만에 목표액 270억을 달성하고 50여 분 만에 500억 원을 모으며 모금을 종료했습니다. 두 펀드 모두 5월 20일 이자 연 2.8%를 더해서 상환될 예정입니다. 다른 후보들의 주머니 사정은 어떨까요? 심상정 후보의 목표액은 47억 원, 안철수 후보는 100억 원을 목표액으로 삼았습니다. 국고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후보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지난해보다 재산이 3배 이상 증가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사재로 충당한다고 밝혔고요. 후원금만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는 선거 자금이 거대 정당의 100분의 1도 안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모인 20억 원으로 검소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이 선거 비용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선관위는 후보자 간 형평성을 위해서 선거 비용의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 한 명당 최대 513억 900만 원만 쓸 수 있습니다. 또 후보의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고요. 10%를 넘지 못하면 전혀 보전받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선거에는 나라 돈이 들어가게 되죠. 이번 대선은 국민들의 세금을 최대한 아껴 쓰는 저비용 고효율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국민의당 유세버스 사고와 관련해 예상대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업체에 직접 방문을 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천안에서 주차된 국민의당 유세버스에서 숨진 60대 당원과 50대 운전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마치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검사 등을 거친 최종 부검 결과 보고서는 3주 뒤쯤 나올 전망입니다. 전날 있었던 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합동감식에서는 발전기가 실려있던 화물칸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좌석으로 이동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발전기 가동 실험에서는 운전석과 뒷좌석에서 사람이 2시간 안에 숨질 수 있는 수준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습니다. 사인이 점점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궤도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경찰은 구조 변경 승인 없이 LED 전광판을 설치한 불법 개조 문제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업체에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전광판과 발전기 연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를 확보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 출장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근처에 가서 진행하고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설비 문제, 안전관리 부실 등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성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운전기사 1명이 의식불명에 빠진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번 사고 차량에 LED 전광판이 불법 설치됐다는 것이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고 경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요. YTN 취재 결과 이 LED 전광판을 설치한 업체 역시 무허가 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국민의당 당원과 운전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유세버스입니다. LED 전광판을 켜려고 가동한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돼 피해자들이 중독된 거로 추정됩니다. 이 LED 전광판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유사 차량가 불법 차량이에요. 선거 기간 동안 이 지금 유사 차량은 공개 연설 대담 차량으로 분류가 돼서요. YTN 취재 결과 이 LED 전광판 설치 업체는 구조 변경, 이른바 튜닝을 아예 해서는 안 되는 무허가 업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튜닝은 주로 자동차 정비업자만 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난 버스를 개조한 업체는 튜닝은 불가능한 자동차 제작자였습니다. 자동차 제작자가 튜닝을 하려면 검사 시설을 갖추고 정비 전문 인력을 확보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법 튜닝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불법 튜닝된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나 이를 알고도 운전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자로는 조회가 되는데요. 튜닝 제작자로는 안 돼 있는데요. 튜닝만 불가능하고 제작만 가능하죠. 경찰이 정확한 사망사고 경위와 유세 차량의 불법 튜닝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유세 차량 튜닝 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증인 출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특혜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면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KT 구조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일부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김성태 전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왜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왜 문재인 후보가 채택했대요? 초선 의원이면 초선 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검찰은 담당 상임위 소속이던 김 전 의원이 증인 채택을 막아준 데 대한 대가로 KT가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줬다고 보고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에 따른 지원서조차 직접 내지 않았고 일부 시험은 아예 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마저 본 인성검사는 불합격이었는데도 KT 하반기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채용 기회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1, 2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정 채용은 인정되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통념상 뇌물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의원 권한을 고려하면 대가성과 함께 직무 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본적으로 2심 재판부의 이 판결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전 의원은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뇌물죄를 인정해 유죄가 옳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기소 3년 만에 유죄를 확정받은 김 전 의원, 재판은 일단락됐지만 채용 비리라는 꼬리표와 함께 국정감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은 떨쳐내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이미 밤 9시까지 집계로만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내일 발표될 자정까지 집계치는 11만 명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7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내일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두고 고민이 깊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2,700명 가까이 늘어 9만 3천여 명으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에 1.7배, 2주 전에 4.1배, 5주 전과 비교해선 22배 이상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 76명 급증해 400명에 근접하면서 지난달 25일 이후 최다치를 보였습니다.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 수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군도 증가하여 현재의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국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영향으로 가파른 오미크론 확산세에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완만하게 증가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까지는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방역 완화를 시사한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의료 대응 체계와 사회 경제 필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행의 정점까지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자영업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사적 모임은 8명, 영업시간은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성급한 방역 완화는 의료체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완화하는 것은 방역 면에서 보면 무리죠. 급증 추세가 어느 정도 둔화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의료체제가 이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은 다음에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방역 패스 유지 여부를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최근 사회 필수 인력들이 집단 확진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인력의 공백은 자칫 치안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파출소. 최근 나온 집단 감염으로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난 11일 경찰관 1명이 확진된 뒤 18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이 파출소는 지난 12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서 다시 문을 열었지만 격리 조치로 인해 근무 가능 직원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인원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오늘은 이제 한 개 팀이 24시간을 해줘야 돼요. 확진된 자가 이제 자가격리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4조 임의대로 완전히 정상으로. 경기 구리소방서에서도 지금까지 9명이 확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생 경로가 일정치 않다 보니까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요. 집단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는 군에서도 집단 감염으로 비상입니다. 공군 신병교육 과정에서 지난달 18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집단 감염자가 700명을 넘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창군 이후 처음으로 5주 신병 훈련을 마치기도 전에 급히 자대로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집단 감염은 의료진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수도권 병원 곳곳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잇따라 확진되며 중환자 치료와 수술까지도 차질을 빚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의사들도 확진이 되고 있고 의사가 없는데 수술할 수가 없죠. 인력이 지금도 부족한데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회 필수 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정부도 비상근무 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 기능이 와해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무를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될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감염 확산 속에 공공서비스 약화와 치안 부실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급증하는 확진자 정점은 언제일까요? 정부는 이달 말 하루 최대 17만 명 확진을 정점으로 내다봤었는데 전문가들은 20만 명을 훌쩍 넘길 수 있다면서 안정세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연일 10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수준까지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하루 최대 17만 명 확진을 언급했는데 현재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미크론 특성과 이동량 변화, 거리 두기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2월 말 정도에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유행이 증가할 것이라고 유행이 좀 빠르게 그 변화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정점 규모를 정부의 초기 예측치보다 크게 잡았습니다. 다음 달 초쯤 하루 20만 명 확진을 시작으로 2, 3주 정도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CR 기반으로 검사를 했었으면은 한 20만 이상의 확진자가 정점일 것이다. 3월 초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행이 완전히 좀 안정 단계로 접어들려면은 3월 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예측치는 하루 27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는 23일쯤 14만 명, 다음 달 초 23만 명을 넘어 중순에는 27만 명 정점을 예상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까지 또 그 이후 정점까지 걸린 시간이 같다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정점 시기를 예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국민 협조로 국내 오미크론 우세화에 해외보다 2배 이상 긴 7주가 소요된 만큼 정점까지 걸리는 시간도 더 길 거라는 겁니다. 3월 중순까지도 이 확산세가 이어져서 그때는 되어야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 많게는 27만까지도 가장 확산세가 높은 상황이에요. 방역 수단을 완화하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방역 당국도 현재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 증가세가 더 커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8살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PCR 검사량도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됩니다. 홍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는 21일 0시에 시작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같이
전통적인 백신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져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때문에 아직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중단한 사람들이 갖는 거부감도 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약은 사전 예약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고 접종일은 다음 달 7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에서 3주 뒤로 자동 예약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교차 접종과 3차 접종도 가능합니다. 앞서 맞은 백신에 대한 금기나 연기 사유가 있다고 예진 의사가 진찰 후에 또는 그 예진 후에 판단이 되면 별도의 소견서 없이 바로 교차 접종을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3차 접종이 대체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뤄진 만큼 석 달이 지나는 이달 말이 돼야 4차 접종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확진자 규모가 늘며 PCR 검사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3일 검사 전략의 전환 이후 일평균 약 50만 건의 검사가 시행되었으나 금주에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하루 60만 건 이상의 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 검사도 하루 평균 30만 건 수준으로 전체적인 검사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학교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어 오는 21일부터는 입원 환자를 간병할 보호자 1명까지로 확대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로 발표할 거리두기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은데요. 일단은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완화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도 큰 관심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부분 완화가 아니라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리두기 완화가 아직 이르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된 지 석 달째. 대학가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이경 씨의 마음이 먹먹합니다. 주문이 반토막 날 정도로 식당이 한산하지만 정부가 발표한다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도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12시는 돼야 적어도 12시는 돼야 매출이 한 80% 정도는 돌아올 겁니다. 아마. 적자가 생기지 않는 정도죠. 사실 지금 가장 큰 피해는 적자이기 때문에. 인근 카페 주인은 가게 임대료까지 밀린 지 오래입니다. 영업 제한이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 더는 견디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9시밖에 영업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한 8시부터 여기는 줄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서 월세 내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전면적인 영업 제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시나 10시나 큰 적이 없어요. 정부 쪽에서 한 12시, 11시 얘기가 나왔거든요. 방역당국에서 반대를 해나 본데. 방역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확진 환자가 손 쓸 수 없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영업 제한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견해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는 방역 패스의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외국처럼 완화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확진자가 되었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의료 대응력에 적신호까지 켜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건 섣부르다는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방에서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불안하고 걱정돼요. 우리 애들도 막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게 항상 불안하고. 시민을 위해서 코로나 번져나간 걸 막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치적으로나 이제 사회적으로 분위기로나 이제 좀 조심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리 제한을 좀 푼다고 하는 것이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음 달 초 하루 신규 확진자가 36만 명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까지 감안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지난해 서울 월세 거래량이 처음으로 7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금천구의 경우는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질렀습니다. 최근 이딴 금리 인상으로 전세 월세화가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매매는 뚝 끊겼지만 월세 거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체결된 월세 계약은 10여 건, 가격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이곳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만 원의 세입자를 찾았지만 10개월 만에 보증금은 변하지 않았지만 월세 가격은 60만 원이나 더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금천구에서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는 56%를 차지하면서 전세 비중 43%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서울 전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7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매매 전셋값이 주춤하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평균 월세는 0.41%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월세에 수요가 몰리는 배경으로는 금리 인상이 꼽힙니다. 전세 대출 이자도 함께 급등하다 보니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진 겁니다. 금리 인상, 집주인의 세부담과 새 임대차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월세 거래량이 증가하고 또 월세 가격도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부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점도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집주인은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싶어하고 세입자 역시 오른 전세금을 일부 월세로 지불할 가능성이 높아서 월세화 흐름은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세입자들이 임대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월세 시장은 더 불안해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롯데와 빙그레, 혜태가 무려 4년 동안이나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려오다 1,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 짬짬이는 아이스크림 가격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아이스크림과 과자 값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최근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재료비가 오른 탓이라던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알고 보니 업체들의 짬짬이 결과였습니다. 롯데제과와 빙그레, 혜태 등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유명 업체들은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서로 짜고 판매 가격을 올렸습니다. 월드콘이나 브라보콘 같은 개별 아이스크림 값을 올리는가 하면 대형 마트에서 파는 가격을 종류별로 인상했습니다. 나중엔 마트에서 파는 모든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한꺼번에 최대 20%씩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또 서로 협의해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가격을 올리거나 2+1과 같은 할인 행사 품목을 줄였습니다. 지난 2018년 업체들은 파는 곳마다 가격 차이가 커 소비자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를 추진했는데 이 역시 서로 짜고 값을 올리려는 꼼수였습니다. 경쟁을 막기 위해 동네 슈퍼마켓과 같은 거래처를 서로 빼앗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그 결과 낮은 납품가로 상대방 거래처를 빼앗는 일이 700회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빼앗는 걸 금지하면은 감저 쪽으로 내가 납품 가격을 낮아지는 것을 갖다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러면 납품 가격을 직접 올리는 담합한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지주와 빙그레, 혜태제과 등 5개 빙가료 제조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빙그레는 유감을 표명했고 롯데는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아이스크림 사업을 접은 혜태는 의결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친러시아 반군 지역을 공격하면서 교전이 벌어졌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 철수를 주장하면서 잇따라 증거 자료를 대고 있지만 서방과 나토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친러시아 반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에 공격을 감행했다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새벽 4시 30분 박격포 등으로 4차례에 걸쳐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공격 사실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친러 반군이 루간스크 마을을 포격해 유치원 건물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에 대해 러시아 관영 매체들은 보도했지만 대표 매체인 타스 통신은 아직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증거 자료까지 잇따라 내놓으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군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방은 러시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지금까지 러시아의 병력 철수나 긴장 완화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러시아 병력이 7,00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We just learned that Russia's added as many as 7,000 troops near the border in just recent days. And that goes contrary to the claims by Vladimir Putin that troops would be pulled back from the region. 이번 정도의 공격은 교전 지역인 돈바스에서 일상적인 수준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작은 마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팽팽한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 촛불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든 그 가냘픈 촛불들로 쫓겨난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단 5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최 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보복을 대놓고 후보가 말하는 그런 상황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습니까? 도대체 도시개발한다고 해놓고 3억 5천만 원 는 사람이 8,500억을 받아가게 하는 거, 저는 이거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저 민주당은 또 뭡니까? 네, 격돌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두 후보는 이번 대선의 핵심 정책 이슈인 부동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또 앞서 보셨다시피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대선을 20일 앞둔 시점에서 민심의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각각 서울, 강남, 또 호남 이렇게 장소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 섰고 윤석열 후보는 성남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이제 지금 보셨듯이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촛불 시위나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좀 떠올리게 하면서 상기시키면서 그 촛불 광장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을 처음 이제 사실상 만들었던 그 촛불 민심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성남에 가서 이제 대장동 개발력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언론의 표현으로는 본진에 쳐들어갔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모로 좀 이 아픈 부분을 서로 찌르는 이런 일정이 오늘 좀 기획이 됐고 이게 수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누가 더 아팠는지 한번 두 분의 해설을 들어봐야 될 텐데 그럼 여기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또 김수민 평론가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촛불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든 그 가냘픈 촛불들로 쫓겨난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단 5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더 심각합니다. 최 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보복을 대놓고 후보가 말하는 그런 상황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 편 가릴 거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합디다.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남은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서 선동하고, 이게 원래 파시스트들, 그하고 또 비슷한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네, 일단 윤 후보 발언 속에선 파시스트, 또 공산주의자가 눈에 띄는데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 먼저 이재명 후보 발언을 먼저 짚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에 쫓겨난 세력도 소환됐고 국정농단도 광장에서 소환이 됐습니다. 광화문에서. 네, 일단은 5년 전에 민주당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촛불을 다시 소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글쎄요, 이런 언급이 선거 막판까지도 계속 이어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촛불이 일어날 당시에 한국 사회 정치 구도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70%, 80% 정도 되는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하는 그런 구도였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정권교체 여론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권교체 여론에 현재 손을 들어주고 있는 응답자들 반 정도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여권과 정부에 대한 청산, 이것을 현 정부의 연장으로 그냥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그동안의 여론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이가 있는 것이고, 네. 또 현재 적으로 되어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적으로 되어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을 찬성했었고, 또 현재 대선 후보도 당시의 탄핵의 책임이라든지 여기서부터는 좀 자유로운 그런 후보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중반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과거의 어떤 촛불 대 뭐 국정농단 이 구도에서는 좀 빠져나와서 다른 미래지향적인 구도, 이런 것들을 좀 덧붙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의 지형과 또 이재명 후보 측의 어떤 메시지가 연장될지를 함께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또 발언 속에 앞서 보셨다시피 주술 의혹을 부각을 했거든요. 국정농단 당시 최순실 씨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무속 논란에 이제 빗대서 한 말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금 보신 이 발언들이 뭐 본인의 어떤 선거 캠페인의 어떤 근거라든지 정당성을 제시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윤석열 후보를 이제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수단으로서 이제 꺼내든 이제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요. 지금 이제 일관된 어떤 지금 서사가 있습니다. 지금 김수인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5년 전에 이 오늘로 돌아갔을 때 과연 그때 보수 정당을 찍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 좀 망설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이전에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정권 교체 여론을 지난 이제 재보선에서 이 재보선 이전까지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충분히 이제 흡수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커가지고 좀 덮여져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이제 되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이 과거에는 촛불 시위에 동참해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시민들이 지금은 이제 정권 교체 여론에 동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분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 과거의 어떤 보수 정권의 그러한 이제 행태하고 비슷한 뭔가 요소를 가지고 있다, 네. 공통 분모를 언급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 공통 분모로서 지금 주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에 배우자 김건희 씨가 뭐 예를 들면은 주술과 관련된 뭐 이런 것과 굉장히 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도 이른바 뭐 무정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과도 뭐 옛날부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전에 이제 보수 정권, 국정농단과 연루되어 있는 보수 정권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5년 전에 탄핵됐던 세력이 돌아오는 거다, 이거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효과는 무엇이냐? 네. 윤석열 후보가 노골적으로 이제 적폐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고,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결국엔 정치 보복하는 것이다.
5년 만에 돌아온 세력들이 지금의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이걸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최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국정농단에 문제의식 가졌던 계층하고 지금 정권 교체에 동조하는 계층의 어떤 분리 이런 것들이 시도하고 있는 건데 이게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메시지로만 사실은 승부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지난번에 명동에서 기자회견했을 때처럼 통합정부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이 민주당만의 집권이 아니고 또 이재명만의 집권이 아니고 이 지금의 민주당보다 훨씬 더 나은 형태의 어떤 정권을 만들 것이다라는 메시지에 좀 중심이 가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근데 이런 유세장의 좀 특수성이나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유세장에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환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초적인 얘기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얘기로 좀 이 어떤 수위가 좀 올라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장선에 나온 얘기일 텐데 어쨌든 전략이라는 게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린 그런 전략인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원초적인 얘기 또 환호할 만한 얘기라는 대목이 좀 눈에 띄는데 후보도 이런 부분은 언급했습니다만 민주당도 신천지 이만희 교주죠. 이만희의 L자와 그대로 전하면 L자 손가락과 윤석열 후보의 V 표시가 우연인가라는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 사진을 공개하면서 좀 맞받아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좀 계속 고정화된 것 같아요. 어떤 프레임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주술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휘말려 드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주술에 들어가는 차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같은 경우는 사실 언급할 가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공세입니다. 이 V자를 엄지와 검지로 그리면 신천지라는 건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사진을 찍을 때도 당의 로고 마크를 따라서 이렇게 V로 찍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그렇게 의심을 할 것인지 좀 궁금하고 민주당이 오히려 좀 포인트를 주술 논란 때문에 스스로 놓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봐주기 수사 의혹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무속 관련된 인맥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네거티브를 하고 검증을 하려면 삼부토건 수사 문제라든지 이현동 전 국세청장 봐주기 기소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거론을 하는 것 그리고 혹은 배우자 리스크를 다루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계속 주술로 논란을 집중을 시키면서 그런 문제들이 거꾸로 묻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민주당 스스로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정말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좀 사소한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끄집어내는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 그리고 국정농단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는데 사실 그때를 떠올려 보더라도 최서원 씨의 문제가 주술이나 무속 이런 거의 문제였던 건 아닙니다. 그 기업을 동원해가지고 미르케이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립한 것이 아니냐는 그때 당시에 중대한 의혹들이 따로 있는 것인데 그때도 주술이고 지금도 주술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것은 촛불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한 서사는 아니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평론가님께서 민주당을 향해서 이를테면 쓴소리를 한 건데 당 내에서도 특히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위원장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발언을 좀 전해주시죠. 쓴소리한 발언을 모아봤는데 큰절한다고 잘 봐주겠냐. 그러니까 한 곳에선 큰절로 사과하고 다른 쪽에선 율동을 하는 게 억지스럽다라는 쓴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만 보면은 마치 이제 절을 할 거면 절만 하고 율동을 할 거면 율동만 해라 이런 어떤 조언처럼 보이지만 이제 핵심 내용은 어떤 진정성과 관련된 것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유세 전략이라는 게 민주당이 일단 잘못했다. 국민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큰 축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좀 집권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큰 축이 또 하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개가 좀 일관성 있는 어떤 진정성의 맥락에서 정말 이 시민들에게 이거는 정말 내가 이런 방식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지금 절실하다. 이런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지금 다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역으로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손가락을 가지고 희화하는 어떤 선거운동 방식이 좀 이렇게 좀 눈에 띈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정권 교체 여론을 좀 이 수위를 낮춰야 되는 그러한 전략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게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지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다양한 공약을 얘기하고 또 정말 이제 자신이 이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을 하는 내용은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좀 근거가 있고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과연 이재명 후보는 그걸 실제로 하는 거냐?
말만 그렇게 던져놓고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지금 형성돼 있고 그게 지금 좀 신뢰도의 문제와 연결돼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이제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적이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뭐 이 구설이 있고 합니다만은 여러 의혹이 있고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정책의 측면에서 그리고 본인의 어떤 철학과 비전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진정성 있게 밀고 나갈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선거운동 방식이 중심에 놓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번에 윤석열 후보 발언으로 넘어갈 텐데 경기도 성남에 가서 뭐 성남시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더 잘 아실 테고 성남시에 가서 대장동 의혹을 공세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언급되면서 또 파시스트, 공산주의자, 뭐 나치 이런 전체주의 용어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왜 나온 걸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적폐 수사 발언, 또 네. 정치 보복 논란의 연장선이겠죠? 네, 강력하게 심판하겠다 뭐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 후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세계관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림이 있고, 전체주의 하면 이제 고전적으로 파시즘, 공산주의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쪽만 비판을 하면 왠지 좌 혹은 우인 것 같으니까 아마 파시스트,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두 가지 다 용어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 대목이. 네, 그걸 묶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좌쪽의 것과 우쪽의 것을 다 그냥 비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정치 보복을 한다라고 공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친다 했을 때 네. 이 사람들이 꼭 파시스트나 공산주의자인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정치 세력이든 간에 타락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윤석열 후보가 좀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부터 익혀왔었던 그 프레임 속에서 좀 관념적인 언어들을 계속 꺼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언어들이 과연 대중들이라든지 듣는 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청산의 의지 이런 것들은 예전까지도 계속 표명을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럼 본격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이거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여러 대선 주자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연설이 있는데, 1987년에 김대중 후보가 여의도 공원에서 연설을 했던 게 있습니다. 네. 그거 지금도 찾아볼 수 있고 모 음반에도 실려 있는데 그 연설을 보면은 다른 후보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이름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자기 검열의 결과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김대중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갈고 닦아왔던 자신의 정책의 주요 기조, 뭐 상세하게 다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 주요 기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남을 욕하기보다는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위트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격하고 상스럽다 싶은 그런 부분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한이 많이 쌓여있는 정치인일 수도 있는데 한의 언어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연설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네. 네, 많은 그 이미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했던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면서도 그 메시지 자체가 확고하게 과거 시대와의 결별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 또한 강력한 개혁의 의지 이렇게 또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이런 언어들을 좀 현재 정치인들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언어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런 네. 생각이 들고 평론가님께는 이렇게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부정부패 없애겠다고 하니까 정치보복 한다고 공격을 한다. 이걸 이제 허위선전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뭐 파시스트 이런 게 언급이 된 거거든요. 부정부패와 허위선전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뭘 말하고 싶은 거냐에 대해서 좀 해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본인이 얘기한 이제 그 어떤 적폐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 맥락이라는 게 원론적으로 이 정권에서 일어났던 이제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걸 이제 이후의 정권에서는 이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거를 정치보복이라고 하느냐 이제 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지금 유세에서 계속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정권의 핵심부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이득을 나눠 가진 것이고 그게 결과적으로 국민이 약탈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이제 부정부패 범죄를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 내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게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인 것이고 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묻고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되면은 그러면 이러한 이제 부정부패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밀어붙일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이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의문인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말하고 싶어하는 게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이 정권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법치주의가 무너졌고 그 법치주의가 무너진 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뭐 좀 과도하게 이렇게 검찰총장의 어떤 자리를 흔들었다거나 네. 이런 걸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제 공세는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 출신의 뭐 후보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파시스트나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수법이다라는 방식으로 전체주의의 방식이다라고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색깔론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색깔론이 되는 것이고 이 색깔론이라는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맞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충실히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권이고 뭐 파시스트나 공산주의자들이 오늘 뭐 무슨 점조직 얘기도 나왔어요. 민주당은 그러한 사람들이 점조직을 이룬 어떤 정치 집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세력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였다고 한다면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선동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고 정치인이 그러한 선동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자유민주주의와는 충돌하는 가치이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자막에 빠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파시스트라고 현 정권을 일컬으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자가당착 아니냐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각각의 행보를 좀 들여다봤는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 수도권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하면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민심을 좀 반영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민심에 관한 또 언급도 나왔거든요. 두 후보 얘기를 한 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그런 장난 해보셨습니까? 두꺼비도 새 집을 달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두꺼비가 새 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솔직히 화나잖아요. 최초 주택 구입자 LTV 담보대출 비율 90%까지 풀어주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안성이 경기도에서만 집값 상승률이 38%로 네 번째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올랐습니까? 여러분의 소득이 38% 올라갔습니까?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요? 3억 5천 들고 들어온 사람한테 도시개발 사업에서 1조 가까운 돈을 받아가게 만든 대단히 유능한 그런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김만배 일당에게만 줍니까? 네, 이번 두 후보의 발언 속에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화나잖아요. 저는 이 말이 좀 눈에 띄고 윤 후보 같은 경우는 김만배 일당이란 말이 좀 눈에 띄는데 한 명씩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라면서 중도층을 노린 좀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진보의 금기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거든요. 진작에 토론을 하면 할 수 있었을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네. 현 정부 초반에 부동산 정책 짤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나름대로 청와대라든지 정부에서 정하는 기조와는 별개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때는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이 되지 않았거든요. 좀 뒤늦게서야 작년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후부터 LTV 완화라든지 공급 확대라든지 또 세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좀 언급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좀 벼락치기 하는 느낌이 일단 첫 번째 들고 그다음에 뭐 금기라고까지 그렇게 강하게 표현할 만한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공교롭게도 좀 카피 내지는 표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표현인 게 네. 이것이 이제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의 후보로 뛰다가 얼마 전에 칩거에 들어가고 이제 칩거에서 깨고 나오면서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금기의 내용들은 보면 어떤 것이냐면 진보적인 정책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더 약한 사람들에게 가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좀 걸림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조직화되어 있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라든지 기존 시민단체들은 보장성을 강화해야 된다 얘기부터 먼저 하는데 사실은 더 약한 사람들을 고려하고 또 후세대, 미래 세대를 고려하자면 보험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상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의당에서 얘기했던 것이 진보의 금기를 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중도 확장, 우클릭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표현도 그대로 가져왔는데 굉장히 맥락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취지를 표현할 때는 이왕에 다른 정치 세력이 썼던 표현이라면 좀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 네. 진보의 금기를 깨려면 스스로가 진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제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공영 개발에 맞지 않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좀 묻혀져 있는 부분이었는데 대장동 주택단지에 보면은 송전선로가 있는데 보통은 송전선로에 대해서 뭐 농어촌 지역에서도 갈등이 많이 일어났지만 도시 지역에는 도시 지역 특성이 또 강하기 때문에 지하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지하화를 피해갔던 것이 성남 시정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진보적 가치였느냐 이런 궁극적인 의문에부터 먼저 본인이 진보 금기를 깬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진보인지부터 먼저 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진작에 좀 토론을 했어야 된다는 대목 그리고 벼락치기 공부인 것 같다라는 말이 좀 눈에 띄었는데 평론가님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민심을 향한 이게 좀 답답한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이제 뭐 LTV 90%로 이제 풀어줘야 된다. 네. 그리고 공급 위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원래 이제 과거에 보수 정권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정책 틀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른바 이제 뭐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정책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또 공급 만능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었는데 과거의 평가는 그러한 정책들이 집값을 올렸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를 박탈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전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아닌 방향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지금 지금의 어떤 좀 수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정책으로 이제 갔던 거고 네. 그게 한계에 부딪히면서 다시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하던 식으로 돌아오는 과정인 건데 이 과정을 묘사를 하자면 진보의 금기를 깬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진보적인 걸 하려다가 이제 포기한 거에 가까운 것이죠. 뭐 진보의 금기를 깬 게 아니라 진보를 포기한 거에 이제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라는 목표 의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의 메시지가 중도 공략에 효과가 있으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선거 국면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네. 과연 이렇게 약속한 것들을 집권하고 나서 과연 지킬 수 있는 것이냐는 저는 한 번 더 이 정책적으로 사실관계들을 쭉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제 어법 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솔직히 화나잖아요라고 말한 게 네. 그 전에 이제 좀 연설투의 어떤 발언과 좀 이 분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가 소유한 집도 이제 가격이 올랐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좀 화가 나는 측면이 있었겠죠. 세금 부담이 커진 거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런 것도 세금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어떤 이 좀 이해를 구한다거나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세금 많이 내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완결적인 이런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공급 만능론이라든가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이 또 한쪽에서는 기본주택이라든가 이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하고도 충돌할 수 있는 여지들이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이게 퍼즐을 잘 맞춘 상태로 완성된 형태의 그림을 좀 보여줘야 이 유권자들도 이러한 정책을 좀 신뢰하고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제 이 해법에서는 벗어나는 그리고 일부분은 과거 보수 정권의 해법까지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확실히 집값이 잡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그걸 믿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줘야 이제 이게 성공적인 어떤 네. 그런 서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을 이른바 중도층, 부동층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메시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평론가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윤석열 후보 발언도 넘어갈 텐데 뭐 경기 안성, 용인, 성남, 서울 송파, 서초 집중적인 거점들에 대해서 유세를 벌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그동안의 기조였습니다만 현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정조준하면서 대장동 의혹도 함께 연결시켰어요. 네. 대장동 의혹은 뭐 성남에 간 김에 거론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네. TV 토론에서도 별렀던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도 한번 좀 돌아볼 만한 것이 TV 토론에서도 이제 좀 쫓기는 그런 논쟁이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뭐 상대를 제압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했었던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대장동 얘기는 필히 해야 되는 얘기이긴 하나 주로 보면은 이제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범죄 같은 것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토론 내용이. 근데 이제 대장동 의혹은 이제 어떤 고의적인 또 사법적인 배임 이런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업 내용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돌아봐야 될 것은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는 공영 개발답지 않은 공영 개발, 사실은 공영이 아닌 개발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주택 개발 공급의 방법론으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특히 네. 지난번 LH 사태 이후로 얘기하는 것이 민간 주도의 개발론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공영답지 못했던 공영 개발을 어떻게 공영답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좀 더 내놓을 필요가 있다. 과거에 얘기했었던 민간 주도 개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장동을 얘기함에 있어서도 배임이라든지 어떤 유착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에 대한 좀 문제점을 캐치를 해내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좀 더 풍부한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일 시점으로 보면 100여일 만에 이른바 원팀을 이뤘다라는 보도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말한 인물 때문인데요. 발언을 통해서 그 인물을 확인해 보시죠. 저는 11월 5일 경선 직후에 승복연설에서 말씀드린 생각 그대로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100일 정돈하면서 협력하겠다.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고, 오늘 후보님께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직책도 없이 열심히 돕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 조건도 없고 직책도 없이 열심히 돕겠다. 수락 배경을 좀 묻고 싶은데 전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왜 100여일이 걸렸을까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이 윤석열 후보의 선거를 돕느냐 마느냐가 이제 그동안 쟁점이 안 됐던 측면들이 있죠. 오히려 네. 홍준표 의원하고 이제 원팀을 이루느냐 마느냐.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면 원팀이 된다, 뭔가 완성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아무래도 경선 패배의 충격과 이전까지 걸어오던 정치 행보에 이제 1차적인 어떤 일단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정치적 공간이 아마도 여의치 않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좀 덜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이제 좀 다시 정치적인 어떤 존재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이루어진 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계속 유승민 전 의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 유승민 전 의원하고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을 거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경제부총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의 선거를 돕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진다라면 지지층 내에서는 또 유승민 전 의원을 의심하는 그런 분위기도 생길 것이고, 나름대로의 뭐 그나마 이제 지금 원팀을 이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국민의힘의 내부의 차원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불안한 점,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새로운 내용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는 서로 원팀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서로 좀 윈윈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회동을 해서 원팀을 만들었는데, 다만 그러면 경선 때 쌓였던 앙금이 좀 풀어졌다거나 유승민 전 의원이 정말 전면에 나서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된 거냐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분명히 직책이 없이 돕겠다,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 고집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전문가이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외교안보적인 이러한 문제에서는 나름대로 좀 과감한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경제에서는 좀 막 나가는 주장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윤석열 후보 지금 요새 다니면서 하는 이제 이 얘기들을 보면은 다소 좀 과잉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앞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제 언급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런 얘기도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 정권이 일부러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다, 그렇게밖에 네.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집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을 나눠가지고 집 못 가진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게 해서 편가르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합리적으로는 이제 수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값이 올라서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왜 민주당을 왜 지지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유승민 전 의원이 다니면서 합리화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결국은 이재명 후보 측의 공세에 대응하는 어떤 원팀 구성일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새롭게 뭔가 이 모멘텀을 마련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건 좀 다소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승민 의원의 발언 백의종군을 본인의 어떤 고집으로 연결시키는 해설이 좀 흥미롭긴 하네요. 아무튼 윤석열 후보 종로에서 유승민, 최재형과 함께 과 함께 합동 유세하는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윤건영 정무실장 같은 경우는 원팀 회동 물음표라면 너무 늦었다라고 반응을 보였거든요. 사실 여권의 이른바 러블콜이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등판을 좀 촉진시킨 게 아니냐라는 설명도 있었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뭐 김민하 평론가님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권에서 좀 통합적인 정부를 만들겠다, 또 확장성을 이룩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당의 정치인들을 연달아서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주로 거명이 됐다가 안철수 후보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아예 국민의힘에 해당하는 그쪽에 있는 정치인 중에서 누군가를 또 지목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또 민주당 인사 일부가 느꼈던 것 같고 네. 급기야 유승민 전 의원이 불려 나온 셈이 됐는데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죠. 유승민 전 의원을 본인의 지역구인 대구에서부터 괴롭혔었던 배신자 유승민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본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배신자 프레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부터 비롯된 거고 조금 지난 일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나서고 있는 이 대선에서마저 그 프레임에 휘말려 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더더욱이나 좀 본인의 정치 이런 것들을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걱정을 충분히 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 또 더더욱이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선거철이기 때문에 뭐 적 이렇게 또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진에서 자꾸 호명이 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등판은 하게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난 경선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일컬어서 22년 정치를 하면서 저런 정치인 처음 본다 이런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미뤄봤을 때는 전 어떻게 보면 끝까지 등판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좀 이르게 한 편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늦었다라고 좀 야유를 하지만 네. 현재 본격 선거운동 초반에 나타난 걸로 봤을 때는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일종의 성과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대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짧게 네. 한 말씀 드리자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꾸 이런 걸 편협한 정치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너무 늦었다라든지 뭐 지금 우승팀을 만들 때라든지 뭐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유승민 전 의원을 거명을 했으면 그 거명한 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계속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원팀을 만들어서 뭐 결과가 좋으면 좋겠고 뭐 나름대로 역할 많이 하시라. 그런데 원팀을 만들든 어떤 후보를 돕든 또는 뭐 어떤 거치의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네. 우리가 집권하면 여전히 제안할 것이고 여전히 함께할 대상으로 예우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오히려 필요한 것이고 그런 메시지가 반복돼야 유권자들도 믿는 거거든요. 이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 편들었으니까 이제는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반응처럼 보이게 되면 네. 오히려 유권자들이 통합 내각, 통합 정부를 꾸리겠다는 걸 오히려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절제된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포용력 이런 걸 보여줄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 안철수 후보 또 심상정 후보 행보를 볼 텐데 시간 관계상 여론조사 결과 속에서 한번 두 후보의 행보를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고 먼저 큰 틀에서 대선 후보 다자 대결 지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몇 가지 조사 결과가 있는데 MBS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비교해서 지난주에 동률을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9%포인트 차로 벌어지면서 좀 눈에 띄는 결과입니다. 일단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40%, 이재명 후보 31%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조사 방식 같은 경우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전화 면접이고 가중치를 셀 가중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두는 조사들이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에 더 불리하게 나왔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높게 나오는 조사들은 ARS 조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NBS 실시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다른 여론조사보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는 조사였는데 이런 현상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정가라든지 또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술렁술렁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마땅한 그것들 논리를 못 찾아왔고 혹은 이제 과거까지는 전화 면접에 잘 응답하지 않던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응답을 했나 해서
개요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히려 응답률은 그 전주에 실시됐던 것이 한 24% 정도 된다면 이번에는 20%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5%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딱히 바로 설명하기는 어렵겠다. 제가 네. 이게 좀 비겁해 보일 수 있겠지만 다음 주에 MBS 조사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이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승세,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라든지 또 이재명 후보의 하락세 이걸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선거를 본격적으로 맞이를 해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 중에서 윤석열 후보를 맞듣지 않게 생각하는 여론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쪽에서 당장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것을 또 일단 그거 하나 정도는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권 단일화가 변수였다라고 좀 꼽고 있어요. 그 국면이 지나면 이제 흐름이 바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우위가 우위로 확인된다, 구설없게 노력하겠다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가 뭐냐면 야권 단일 논의가 이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네. 그 문항이 지금 여론조사에 포함된 것이 이 표집에 있어서의 편향을 발생시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슷한 상황이 이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MBS 여론조사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여론조사 업체 중에 코리아 리서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코리아 리서치가 똑같은 방법론으로 MBS 조사하고 동일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다른 언론사 의뢰로 이제 실시한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 굉장히 높게 나오고 MBS 조사는 이제 좀 그렇지 않은 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런 차이가 났느냐를 문항을 갖고 비교를 해보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이 단일화할 때 누가 더 좋겠느냐 뭐 이런 식의 네. 단일화 문항이 들어가서 그 문항이 나올 때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응답을 포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민주당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단지 그 요인 때문인 거냐? 그건 이제 더 이제 좀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어서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사실 이제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서 미친 영향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종합을 해서 좀 판단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말고 이제 다른 여론조사까지 종합을 해서 볼 때는 네.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는 어쨌든 양강 후보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박빙 중에서 약간 우세한 흐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도 오차범위 내에서 이 박빙 열세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여론조사를 해석할 때는 좀 이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다른 조사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마침 최신 조사 결과를 보면 지상파 방송 3사가 조사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이 결과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35.2%, 지상파 방송 3사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5.2%, 윤석열 후보가 39.2%, 네, 심상정 후보 3.7%, 안철수 후보가 8.1%. 제가 잠시 뒤에 소개할 걸 좀 미리 얘기하는 바람에 시간이 걸렸는데, 자, 포함해서 설명 한번 들어보죠. 김수민 평론가 얘기도.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봤었던 MBS 조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쪽의 격차가 줄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식은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선 전화 면접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식은 똑같은데 네. 보통 전화 면접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이게 자영업자 쪽하고 직장인 쪽이 좀 정치 성향이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죠. 굳이 네. 얘기하면 자영업자 쪽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더 높고 직장인 특히 화이트 칼라 쪽이 민주당 지지층이 좀 더 높은 편인데 네. 이게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 일각의 의견으로는 전화 면접 쪽이 좀 직장인들이 많이 응답을 한다. ARS는 자영업자가 많이 응답한다. 이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화 면접이라고 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한테 좀 불리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도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라든지 역전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현상 자체는 좀 부정을 하기는 어렵겠다.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의 접전 이런 조사들이 많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선거 초반 레이스에서 야권 쪽, 정권 교체 여론 쪽의 결집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앞서 예고했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이틀째 유세를 중단하고 버스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좀 이 단락이 좀 지나가야 조금 더 단일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조사 결과를 좀 놓고 간단히만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과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인데 지금의 어떤 변수가 좀 등장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 현장에서 포함해서 단일화 여부는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이 어떤 경우든 뭐 후보들 간의 어떤 신뢰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금 분위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느냐 아니면은 중도에 사퇴를 하냐 두 가지 이제 선택지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좀 얼마 좀 달린 것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그림.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흐름 속에 갇혀버리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 의지가 좀 많이 꺾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 유세차 사고가 이게 어떤 동정론으로 이어질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생길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만 보기도 어려운 게 지금 또 책임론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버스라는 것을 왜 이런 방식으로 개조를 했느냐, 그리고 왜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앞으로의 지지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사퇴냐 아니면 완주냐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근데 시간이 더 지체가 됐죠. 사실 국민의당이 잡았던 시한은 이번 주 안으로 다 끝나는 거였는데 네.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 때문에 더 늦어졌습니다만은 그 사이 또 다시 협상이 재개될 거냐 이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 안철수 후보의 선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완주할 것이다 아니면 단일화하면서 그냥 사퇴하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중대재해법 적용까지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 사고가 심각하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뭐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중도에 하차하는 이런 그림까지도 좀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 정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 측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양심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수민 시사평론가의 가능성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화학나비가 모처럼 전주에 왔습니다. 전주 비빔밥 먹고 싶어서 아침 일찍 왔는데 시간이 없네요. 비빔밥 들이대야 되는데 집사람이 박평윤 씨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상대 정당의 후보를 이신 공격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 비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민주당 사람들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게 있어요. 선거 때 국민 속이는 거 하나는 아주 유능하고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실력이 실적으로 검증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을 할 때 국민의 손을 잡고 국민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주술의 힘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봐주기 뭉개기 수사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그래서 특검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거듭 촉구합니다. 구두신은 두 발을 기차 좌석에 올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발에 질환이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통령의 건강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 정도라면 국내 주요 일정은 물론 해외 순방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그 KTX에서 다리 뻗고 있는 거 이런 것만 찍지 말고 좋은 내용만 좀 찍어서 내보내봐. 피곤해서 다리 좀 뻗은 걸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물론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내지 마 제발 좀. (20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3년 전 발생한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검찰은 피고인 56살 A씨도 살인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A씨가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했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물증을 고려하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1심 재판부도 A씨가 돈을 받고 친구 B씨와 공모해 B씨가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A씨가 타인에게 들은 내용이 아니고 직접 목격한 것 같다며 범행에 깊게 관여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는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송사 PD에 대한 협박죄는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길 23년 동안 기다렸던 고 이 변호사의 당시 사무장은 무죄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되는 이유만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통안스러운 일입니다. 검찰이 꼭 항소를 해서 유죄를 입증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재판부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대형 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부실 관리와 관련해서 한 전 직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도 나왔습니다.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직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재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로 축구장 1,700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이재민 1,0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신주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튄 불꽃이 인근 나무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불이 난 지 2년 10개월, 전신주 부실 관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한 전 속초 지사장 등 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선 고정장치의 일부 부품이 빠져있는 설치상 하자가 있었고 그 상태에서 바람 등에 따른 진동으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난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안전검사와 점검 등에서 피고인들이 그런 하자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재민들은 산불이 난 지 3년 가까이 지나도록 보상조차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민들이 재판부 면담을 요청하며 거칠게 항의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가해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럼 피해자는 우리들이 지금 피해를 다 오롯이 다 우리가 안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이거 국가가 책임질 겁니까? 한전이 이거 뭐 책임을 누군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냐고 이게. 이번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고성 산불 관련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낼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일본 정부가 쇄국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외국인 입국 금지를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안 와도 국내에서 하루 10만 명 가까운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 무리한 규제가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시다 총리는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뒤늦은 코로나 대응으로 물러난 스가 전 총리를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신속히 오미크론 변이를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외국인만 입국을 막는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입국 비자를 받고도 올 수 없는 외국인들의 항의 집회도 세계 각지에서 잇따랐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외국인 입국을 다음 달부터 풀고 입국 후 격리 기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変異種も含めたオミクロン株に対する科学的な知見の蓄積、内外の感染状況の変化、海外の水際対策のありようなどを総合的に勘案をし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조치를 고집하다 이제야 풀기로 한 것은 입국 규제로 인해 일본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지멘스 등 외국 기업 가운데 일본의 투자를 보류하는 사례가 생겼고 대학 등 교육기관뿐 아니라 외국인 실습생 부족으로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집권 자민당 의원들까지 나서 국익에 반한다며 쇄국 정책을 풀어야 한다는 요청서를 총리에게 보냈습니다. 진작부터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경제계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한참 늦었다며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90数%がオミクロンだっていうふうに分かった段階で大きな判断をすべきだった効果がない水際対策を続けてきてしまったんじゃないか. 일상 회복의 관건이 될 3차 백신 접종은 정부의 강한 독려에도 불구하고 1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전문가들은 이달 상순 확산세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면서도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인 준 긴급사태 발령 지역 중 오키나와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달 초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1500m 2연패 그리고 동계 종목 최다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쓴 최민정 선수. 힘든 시기에 좋은 경기로 힘을 들일 수 있어 보람 있었다면서 미소를 보였습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회를 마친 최민정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좀 다 같이 좀 분노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뻐해주면서 함께하는 올림픽이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보여드림으로써 힘든 시기에 좀 많이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힘을 다시 보여준 에이스 최민정.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일수록 더 좀 뭉치고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올림픽을 치르면서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게 되는. 무표정하게 아웃코스로 폭풍 질주할 때는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든 안 힘든 기술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웃으로 초를 시도할 때는 오히려 좀 단순하게 그냥 나가야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타지 생활에 그리운 건 역시 집밥. 한국 가면은 집밥 먹고 싶고 가족들이랑 제가 키우는 강아지 너무 보고 싶고요. 이성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동료를 묻는 질문엔 웃음을 터뜨리고. 여자 선수들은 제가 제일 급하지 않나. 자신의 올림픽 점수에는 지나치게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70점? 평창과 똑같이 개인전 2연패를 달성한 경쟁자 스윌팅과 폰타나를 두고 자신을 성장시킨다고도 했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선수들이랑 선의의 경쟁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한다는 거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쇼트트랙은 대한민국이란 걸 보여주겠다던 얼음공주 최민정은 약속을 지키고 미소와 함께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막바지 강추위가 절정을 보이면서 오늘 날이 무척 추웠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 등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는데 내일도 꽤 춥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철원 영하 14도, 대전 영하 12도, 대구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는 높지만 예년보다는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9도로 오늘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높아지며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모레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에는 다시 날이 추워지면서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또다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